자, 안녕하세요. 교현쌤입니다. 네, 오늘은 뭐 하는 날이냐면은 화학결합 하는 날이에요. 그쵸? 근데 이 화학결합 하기 전에 일단은 이 원자과 전자 있죠? 네, 원소 주기성 단원 학습 안 하신 분들 반드시 돌아가가지고 원소의 주기성 단원 학습해서 요 단원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는가? 당연하게도요, 원소들, 그렇죠? 물질들은요, 안정해지기 위해서 화학결합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정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전자를 잃어야 될 필요도 있고요, 때로는 전자를 얻어야 될 필요도 있고요, 또는 때로는 전자를 공유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짓을요, 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미 화학적으로 안정해.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학결합을 하는 까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첫 번째, 얘네들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비활성 기체들이라는 놈들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비활성 기체가 뭐냐, 이거 알아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요, 같은 족 원소들을 동족 원소라고 불렀고요. 그 동족 원소 중에서 특이한 놈들은요, 네임이 붙는 겁니다. 첫 번째,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들을 뭐라 불렀죠? 알칼리 금속. 17족 원소 뭐라 불렀죠? 할로젠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비활성 기체들은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요, 18족 원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족 원소들을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배웠던 그 주기율표 있죠? 주기율표에서 원자번호 20번까지는 외우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20번 내에서 18쪽에 해당되는 애들 누가 있는지 떠올라야겠죠? 대표적으로 누구 있다? 헬륨, 그리고 네온, 그리고 아르곤 같은 애들. 뭐 물론 그 밑에 뭐 크립톤이라든지 제논이라든지 라돈 같은 애들도 있지만 일단 쟤네 세 개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비활성 기체 이름이 비활성, 활성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저 말은요, 화학 반응을요 잘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쟤네들은 도대체 왜 다른 원소들과 화학 반응을 하지 않냐를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전자 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일단 헬륨의 전자 배치부터 먼저 볼까요?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딱 2개를 채우고 있죠. 이게 헬륨의 전자 배치예요. 자, 그러면 네온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네온은 원자 번호 10번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를 몇 개까지 채울 수 있는데 8개까지 채울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딱 8개를 채우는 거죠. 그렇죠? 요것이 네온의 전자 배치고요. 자, 아르곤까지만 볼까요? 자, 아르곤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18번 마찬가지로 전자도 18개. 근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껍질에도요,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딱 8개를 채운 거죠. 그래서 이 18쪽 전자 배치의 규칙성을 보잖아? 그러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요,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를 가득 채우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전자를요,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자를 이제 얻으려면요, 껍질 하나를 만들어야겠죠? 에너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에 있는 전자가 탈출하기도 어렵습니다. 원자핵이 강하게 붙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탈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요, 전자를 잃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전자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즉,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고로 화학결합은요, 전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잃지도 않는다, 얻지도 않는다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다?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 가장 바깥쪽에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우리가 뭐라 부렀다?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없다 또는 원자가 전자수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화학결합을 안 한다. 다른 원소들과 다른 물질들과 전자를 주고받지 않으므로 당연히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활성이 없다. 비활성 기체. 영어는 참고로 노블 가스라고 얘기해요. 노블. 이렇게? 이거 이제 귀족이라는 뜻인데요. 맞아. 그래서 이게 귀족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화학에서는요. 반응을 안 한다. 반응성이 없다라는 거를요. 노블이라 부릅니다. 귀족 기체라는 소리죠.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얘네들은요. 이제 분자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요. 얘네들은요. 원자 그 자체로 이제 존재하고요. 다른 애들이랑 결합을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산소 같은 경우에 있죠. 우리가 들이마시고 있는 산소 기체. 참고로 산소는요. 원자 두 개가 모여서요. 뭘 만드냐? 분자를 만들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얘들은요. 다른 물질들과 반응을 하지 않는다. 다른 원소들과 결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원자가 단독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냥 원자 하나 그 자체가 분자가 된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를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1원자 분자 또는 단원자 분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 1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예, 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비활성 기체의 이용 사례 정도는요.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헬륨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가장 가벼운 기체예요. 그렇죠? 첫 번째로 가장 가벼운 기체는 수소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쓰인다? 뭐 광고용 풍선, 뭐 비행선 뭐 이런 데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더 값도 싸고 구하기도 쉽고 가장 가벼운 수소를 쓰지 않나요? 예, 다 아시죠? 수소는 폭발성 기체입니다. 폭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위험해서 안 쓰는 겁니다. 네온 같은 경우는요. 광고판, 네온 사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데 쓰고 있고요. 아르곤 같은 경우는 보통 형광등 충전 기체. 근데 물론 요즘에 형광등을 잘 안 쓰죠. 그렇죠? 그래서 용접용 기체 이런 데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비활성 기체들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를 가득 채우고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화학적으로 안정한 놈들이 존재하잖아. 근데 나머지 애들은 어때? 나머지 애들은 그럼 반대로 화학적으로 안정하지가 않다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뭐 되고 싶어요? 안정해지고 싶다 이런 말이야. 얘들 부럽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쪽을 따라하려는 그 규칙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옥텟 규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다른 말로는요. 8전자 규칙, 8전자 규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냐면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를 8개를 채우잖아. 그러면은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하다라는 규칙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네온이랑 아르곤 있죠? 예, 네온이랑 아르곤. 지금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8개 가득 채우고 있죠? 예, 우리가 뭐라 부른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헬륨은요? 헬륨은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지금 2개 있잖아. 저런 애들은 옥텟 규칙 만족 안 한다고 얘기해. 선생님, 그러면 헬륨은 옥텟 규칙 만족 안 하니까 불안정한가요? 아니, 그건 아니야. 예, 그래도 얘도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가득 채웠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헬륨을 제외한 18쪽 원소들 있죠. 헬륨 빼고 나머지 18쪽 원소들은요. 전부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 18쪽에서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아까 말했죠. 18쪽을 제외한 다른 애들은요. 이제 뭘 따라하고 싶어? 18쪽이 부러운 거야. 18쪽을 따라하고 싶다 이런 말이야.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나트륨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나트륨이면은 원자번호 11번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양성자 11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들도 11개가 있는데 자, 11개의 전자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죠? 첫 번째 껍질에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껍질에 8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마지막 껍질에 그러면 나머지 1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트륨은요, 자,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또는 비활성 기체를 따라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7개를 얻어오면은요, 아르곤을 따라할 수 있고요. 이 전자 1개를 버리면요, 네온을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럼 전자 7개 받아오는 게 효율적이겠니? 아니면 전자 하나 잃어버리는 게 효율적이겠니? 장난 아니지. 하나 잃어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트륨 같은 놈들은요, 전자 하나를 잃고요. 요런 형태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당연히 양성자, 원자에게 들어간 양성자는 그대로 있죠. 그렇죠? 하지만 전자 개수가 바뀌는 겁니다. 원래 전자가 11개였던 놈이 이제 전자가 몇 개가 돼버린다? 10개가 된다. 그래서 전자 배치가 누구랑 동일해져요? 네온을 따라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한다? 화학적으로 안정해지게 되고요. 이렇게 플러스 1가의 양전하를 띠고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전하를 띠는 이제 입자를요.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했어요? 중학교 때 이온이라 부른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온을 뭐라고 부른다? 얘네들을 양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양이온 되려고 하는 애들은요,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가장 바깥 껍질에 하나 또는 2개 또는 많아봤자 3개야. 그러면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가장 바깥 껍질 8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원자과 전자가 1개 또는 2개 또는 3개라는 소리는요, 얘네들이 어떤 원소냐? 1족 또는 2족 또는 13족 원소라는 소리죠. 근데 그 1족, 2족, 13족 주기율표의 왼쪽에 있는 원소들 우리가 보통 뭐라고 했어요? 금속 원소들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옥텟 규칙 첫 번째. 자, 금속 원소들 는요, 뭐해서 전자를 뭐하고 잃고 뭐가 되려고 한다? 양이온이 되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특징이죠. 그렇죠? 자, 근데 당연히 그럼 비금속 원소는요, 반대 현상 나타나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뭐 플로린이라고 쳐볼까요? 그러면요, 얘는 원자번호 9번이죠.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7개가 차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플로린이요, 자,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는 방법은요, 이런 게 있죠. 첫 번째, 전자 여기 있는 7개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헬륨을 따라하거나 아니면 전자 하나를 얻어와가지고 네온을 따라하거나, 둘 중 하나 하면 되겠죠. 당연히 7개 버리는 것보다는 1개 얻어오는 게 더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자 1개를 얻어가지고요, 역시 원자에게 들어가는 양성자의 개수는 안 변하죠. 그렇죠? 근데 전자만 몇 개가 돼요? 10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역시 누구의 전자 배치를 따라하게 되고요,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라하게 되고, 지금 플러스는 9인데 전자는 10개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다 더하면 전하량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온 같은 경우는 대괄호를 쳐주고요, 대괄호의 오른쪽 상단에 전하량 마이너스 1인데 1은 생략. 그래서 우리가 이온의 전자 배치는요,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두 번째, 18족 원소를 제외한 비금속 원소들 있죠. 얘네들도 비금속이니까. 그렇죠? 18족 원소를 제외한 비금속 원소는요, 뭐하고 전자를 얻고 뭐가 되려고 한다? 이온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서 누굴 따라하려고 한다? 비활성 기체들을 따라하려는 경향성이 있다.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우려는 경향성이 있다.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른다? 옥텟 규칙.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고요? 8전자 규칙이라고 부른다고요.
참고로 옥텟 규칙을요, 영어로 쓰면 이겁니다. 옥테츠 룰. 이게 옥텟 규칙이거든요. 앞에 붙어 있는 OCT라고 하는 접두사 있죠? 예, 이게 숫자 8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있잖아. 그 문어 있지, 문어. 문어 영어로 뭐라 불러? 옥토퍼스라고 부르잖아. 그렇죠? 다리 몇 개야? 8개이죠. 그렇죠? 그리고 옥타곤 무슨 각형이야? 팔각형입니다. 그렇죠? 악토버는 그럼 8월이 아니죠. 10월이죠. 그렇죠? 근데 알지? 악토버 원래 8월 맞아. 그렇죠? 2명 로마 황제 때문에 밀린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율리우스가 줄라이 만들었죠. 두 번째 아우구스투스가 오거스트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두 칸 밀려가지고 지금 10월 된 거지. 원래 8월이 맞습니다. 그렇죠? 뭐 어쨌든 간 저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옥텟 규칙, 8전자 규칙, 8전자 규칙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8개 채우면은 안 정해진다. 화학적으로. 누굴 따라하게 되면서 기활성체 따라하게 되면서 그래서 원자번호 5번 이하 있죠. 탄소보다 원자번호가 작은 놈들은요, 붕소까지는요,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자번호 5번 이하는요, 누굴 따라하면서 헬륨을 따라하면서 안정해지는 거지. 옥텟 규칙을 만족했다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요. 자, 18쪽을 제외한 다른 원소들은요, 누구를 따라하기 위해서 18쪽 원소들을 따라하기 위해서 어떤 애들은 전자를 잇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요, 전자를 얻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애들끼리는요, 전자를 서로 뭐 하냐면요, 잃지도 않고 얻지도 않고 서로 뭐 하면서 공유하면서, 비활성 기체를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형성된다? 화학결합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화학결합에는 뭐가 관여하고 있다?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울 주제 화학결합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화학결합의 종류부터 먼저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예, 자, 화학결합에는요, 어떤 종류가 있냐. 자, 첫 번째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금속결합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근데 참고로요, 금속결합 같은 경우는요, 우리들의 직접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결합이라는 말 자체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간접적으로 같이 출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전기 전도성으로. 근데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미 언제 배웠어요? 우리 앞단어 원소의 주기성에서 금속이 가지는 특징도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금속 같은 경우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 통합니다. 얘네들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안 통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요. 같이 금속이랑 이온결합 물질이랑 공유결합 물질이랑 섞여서 나올 수 있다 정도로만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화학결합의 종류 3가지가 있다라는 건 알았고, 그 중에 2가지. 첫 번째 뭐요? 이온결합. 두 번째 뭐요? 공유결합을 공부를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온결합, 그리고 이따가 공유결합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일단 이온결합부터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온끼리 결합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당연하게도 양이온과 양이온은요, 서로 밀어내려고 하고요. 음이온과 음이온 서로 밀어내려고 하죠. 우리가 전기력이라 배웠죠. 서로 같은 부호를 띠고 있는 전하끼리는요,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결합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애들끼리? 플러스랑 마이너스끼리 서로 잡아당기게 되면서 뭐가 형성된다?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온 결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필요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온 결합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온 결합의 정의.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뭐요? 정전기적 인력 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합을 우리가 이온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방금 전에 봤듯이 보통 어떤 원소가 양이온 된다라고 했냐면요. 주로 금속 원소들이 양이온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원소들이 음이온 된다고 했어요. 비금속 원소들이 음이온 된다라고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 사이 결합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온 결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온 결합이 형성되려면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누군가는 전자를 잃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전자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은 누가 잃어버린 전자가 금속 원소가 잃어버린 전자가 누구한테로 가면 돼? 비금속 원소한테로 가면 되겠죠. 그럼 한쪽은 전자를 주고 한쪽은 전자를 받았으니까 뭐가 형성돼요? 전자의 주고받는 결합.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온 결합을 전자를 주고받는 결합이라고도 얘기해요. 한쪽은 주고 한쪽은 받게 되니까. 누가 줘요? 금속 원소가. 누가 줘요? 누가 받아요? 비금속 원소가. 그래서 전자는 어디로 이동했다? 금속 원소한테서 비금속 원소한테로 뭐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기 하나가 전자의 이동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거 잘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그렇죠? 예, 잃어버린 놈한테서 얻은 놈한테로 전자가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온 결합의 형성 과정을 보고요. 이제 우리가 걔네들을요. 뭐로 표현할 거냐? 이제부터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내 보고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의 특성, 우리가 이런 걸 정리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온 결합의 형성 과정부터 먼저 봅시다. 자, 간단해요. 그렇죠? 방금 전에 적었던 거 그냥 그대로 적는 거야. 예. 자, 예를 들어서 뭐 플루오리나 리튬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LiF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모형으로 나타내보자 이런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리튬 한번 전자 배치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리튬은요, 원자 번호 3번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1개가 있겠네요. 이게 리튬의 전자 배치 모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플로린 한번 그려볼까요? 네, 플로린 원자 번호 9번. 네, 그러면은 양성자 9개에 전자도 9개 있는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7개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요런 식으로. 그렇죠? 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했죠. 얘네들은요, 누구를 따라하려고 그래? 비활성 기체를 따라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리튬이 비활성 기체를 따라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뭐다? 전자 하나를 뭐한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튬이 전자를 잃어버리면요, 어떤 전자 배치가 되죠? 요런 전자 배치가 되겠죠? 양성자 개수 그대로 있을 텐데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만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플러스는 3인데 자, 마이너스는 2밖에 없죠. 예, 양성자는 3개, 전자는 2개. 그럼 합쳐가지고 얼마만큼의 전하를 띠게 된다? 플러스 1가만큼의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거 모형으로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우리가 양이온의 모형을 나타낼 때는요. 대괄호를 쳐주고요. 대괄호의 상단에 전하량 표기를 해준다라고 했죠. 숫자 1은 생략. 예.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 불러요? 리튬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Li 플러스가 만들어지고요. 자, 반면 우리가 플로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얘는요, 반대로 전자를 하나 얻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플루오린화 이온이 되면서 양성자 그대로 9개 있을 것이고요. 전자가 하나가 더 추가되겠죠. 누구한테서 얻어오나요? 당연히 옆에 있는 저 리튬한테서. 얘가 잃어버린 전자가 이쪽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자 하나를 얻어오게 된다라는 소리죠. 전자 하나 딱 얻어와가지고 이제 누구의 전자 배치돼요? 플로린 같은 경우는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얘도 비활성 기체, 얘도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 됐는데 얘는 옥텟 규칙 만족한다라고 얘기 안 해요. 얘가 옥텟 규칙 만족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플로오리나 이온이 되고 얘는요, 플러스는 9인데 전자는 지금 10개가 있죠. 그렇죠? 그럼 전기적으로 음전화 띄고 있겠죠? 마이너스 1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튬 이온과 플루오린화 이온 사이에는요, 뭐가 작용해요? 얘는 양이온이고 얘는 음이온이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서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잡아당기는 이 정전기적 인력을
뭐라고 불렀다? 얘를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온 결합의 형성 과정을요,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얘로 들어볼까요? MgF2 플로올이나 마그네슘, 오케이? 얘의 한번 전자배치를 한번 그려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얘 전자배치 어떻게 그리냐? 머릿속으로 일단 이런 생각을 가질 줄 알아야 돼. 첫 번째, 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놈이 있죠? 그러니까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이 원자번호 12번이잖아.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예요? 8개.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겠죠? 근데 얘가 비활성 기체 따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자 2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전자 2개 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마그네슘 원자번호 12번이니까 양성자는 12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전자 2개를 잃어버리면 이 전자가 몇 개가 돼요? 플러스 2가 될 거 아니에요. 전자 10개 잃어버렸으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0 되겠죠? 그럼 합치면요, 전화량이 플러스 2가 되면서 양이온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야? 얘 주기율표 알아야 돼. 몇 주기 몇 주기인지. 얘 2주기잖아. 그럼 원자 꺼져 2개잖아. 그럼 2개 버렸을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 2가 양이온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것은 Mg2 플러스 전자 2개 뭐 해가지고 잃어서 요런 이온이 됐을 거고요. 자, 플로린 같은 경우는 어떤 놈이야? 이런 놈이었잖아. 얘네들은 전자를 몇 개를 얻어야 돼요? 1개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봐. 마그네슘이 전자 2개를 잃어버려. 그렇죠? 근데 플로린은 전자 1개를 얻어와. 그럼 플로린이 몇 개 필요한 소리야? 이쪽에서 1개 받아줘야 되는 플로린이 있고요. 저쪽에서도 플로린이 전자 1개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플로린 몇 개가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다. 왜요? 잃어버린 전자개수랑 얻은 전자개수랑 똑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얘가 2개 잃어버렸으면은 하나 얻은 놈이 몇 개 필요하겠다? 2개 필요하겠다 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Mg는 2 플러스인데 플로린은요 뭐야? 마이너스 1가 음이온 대신 몇 개가 있다? 그런 놈이 2개가 있다 를 뭐 해주면 된다? 화학결합 모형으로 그려주시면 된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리나요?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렇죠? 자, 마그네슘부터 먼저 그립시다. 양성자 12개, 그 다음에 전자는 2개를 잃어버렸으니까 원래는 12개가 있어야 되지만 이제 10개가 되겠죠? 누구의 전자배치 따라하고 있어요? 네온의 전자배치를 따라하고 있어요. 이온 전자배치 모형 어떻게 그려준다고요? 이렇게 대괄호 쳐주고요. 대괄호 오른쪽 상단에 전화량 표기해준다고 했죠. 참고로 숫자가 먼저입니다. 뒤에 붙어있는 이 플러스가 양이온이라는 의미고요. 앞에 붙어있는 숫자 2는요. 잃어버린 전자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숫자 앞에 적어준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중학교 기본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플로올이나 이온도 그려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번호 9번. 전자 원래 9개인데 마그네슘으로부터 뭐 했으니까 하나 얻어왔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전자배치? 네온의 전자배치를 이렇게 따라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역시 전화량 표기. 근데 이런 놈이 몇 개 있어야 된다? 2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쪽에 더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네온의 전자배치를 따라하는 이렇게 플루오리나 이온을 하나를 더 그려주시면 이게 뭐의 전자배치다? MgF2 플루오리나 마그네슘의 전자배치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화학결합 모형 그리라는 문제 있죠. 일부 학교에서 출제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고요.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원리를 이해하고 그거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될 것. 심지어 이온결합의 화학결합 모형은요. 그리기가 너무 쉬워. 그렇죠? 이런 거는요. 개너선 다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근데 공유결합의 화학결합 모형 있죠. 조금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것도 연습하면 쉽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뭐가 필요하다? 연습 필요하다. 마치 뭐처럼? 인수분해처럼. 인수분해 좀 잘하니?
못하면은요, 머리가 딸리는 게 아니야. 연습이 그냥 부족해서 그런 거야. 참고로 내가 말하는 그 인수분해는 그 중학교 3학년 수준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물론 고등학교 1학년에 인수분해 개같이 어려운 거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베베 꼰 거 말고 기본적인 인수분해 같은 거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충분히 연습으로 극복할 수 있죠. 마찬가지야. 야, 굉장히 복잡한 분자 주냐? 안 줘. 간단한 분자들만 줘. 그런 애들만 연습하자 이런 말이야. 그렇죠? 자, 뭐 어쨌든 간에 이온 결합의 형성 과정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91페이지 밑에 이온 결합 물질 나와 있죠? 봅시다. 자, 말 그대로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이온 결합 물질이라 부르고요. 참고로 얘네들이 만약 고체 상태로 있잖아. 그럼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이온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애들을요, 이온성 고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온 결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얘들은 고체 상태일 때 어떤 특징이 있냐?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나와. 이거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염화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1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 원자 분자이다. 자,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라는 겁니다. 선생님 NaCl이면은 Na 플러스 1개랑 Cl 마이너스 1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아니 원자 2개로 이루어진 이 원자 분자 맞죠? 라고 하시는 순간 다 그냥 C 틀리는 겁니다. 예. 왜요? 중요합니다. 쟤네들은 분자가 아니에요. 예.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쟤네는 뭔데요? 거기 그림에 이온 결합 물질 구조 보이냐? 양이온과 음이온이요. 이런 식으로 한 쌍으로 존재하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입자가 아니라 양이온 옆에 음이온 있고요. 음이온 옆에 양이온 있고요. 양이온 옆에 음이온 있고요. 다시 음이온 옆에 양이온 있는 이게 무한반복되고 있는 구조예요. 무한반복. 참고로 분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애들한테 쓰이는 거냐면요. 물 같은 놈들 있죠. 산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이런 뭐가 존재해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덩어리가 존재할 때 우리가 이런 거를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걸. 이 분자 셀 수 있잖아. 하나, 둘, 셋. 얘네들은요. 셀래야 셀 수 없습니다. 너무 많아. 너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뭔가가 없다. 덩어리가 없다. 그럼 뭐다? 그러면은 분자가 아니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고체 상태일 땐요. 3차원으로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를요. 결정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일 때 3차원 결정 구조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참고로 이온 결합 물질의 모든 성질은요. 이렇게 3차원 결정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은요. 무수히 많이 반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의 식을 적을 때는요. 어떻게 적는 거냐. 얘네들은요. 비율로 나타내는 겁니다. 개수를 나타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포도당 같은 애들은요.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뭔가 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덩어리 안에 있는 원자 개수를 세우잖아. 그러면요.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의 화학식을 이렇게 적는 거야. C6, H12, O6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은요. 무한 반복되고 있잖아. 무한 반복. 그러니까 무엇으로 나타낸다? 비율로 나타내. 몇 대 몇으로 존재하는지 그 비율로 나타내게 된다. 이런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유식하게 비율로 나타내는 식을요. 실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온 결합 물질의 이름과 이제 식을 적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문제로 출제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재 92페이지 있죠?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 예, 봅시다.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적으려면은요,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요, 이온들의 화학식을 어떻게 적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온 두 종류 있는 거 아시죠? 예, 양이온과 음이온 이렇게 총 두 종류가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양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 잃어서 만들어진 거고 음이온은 전자 얻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이제 표기를 하든가. 자, 양이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원소 기호를 기준으로요.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양이온이다. 그럼 플러스를 적어주고요. 앞에는요. 얻은 전자개수나 잃은 전자개수를 적어줍니다. 양이온이니까 잃어버린 전자개수를 이렇게 적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고요. 얘네들의 이름을 읽을 때는요. 어떻게 읽냐면은 원소 이름 다음에 그냥 이름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마그네슘이라고 읽죠. 그렇죠? 얘는요. 마그네슘 이온이라고 읽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렇죠? 자, 반면 음이온 같은 애들이 있죠. 예, 우리가 이런 애들. 그렇죠? 역시나 표기는 어떻게 하냐? 원소 기호를 기준으로요. 오른쪽 상단에 마이너스를 적어주고요. 그 앞에 얻은 전자 개수를 적어줍니다. 근데 음이온의 이름을 읽을 때는요. 양이온과 다르게 원소 이름 다음에 뭘 붙이냐면요. 화이온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요. 황이라고 부르지만 얘는요. 황화이온이라고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음이온의 이름을 읽을 때 예외가 되는 놈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얘는요. 염소라고 읽죠. 그럼 Cl-는 그럼 염소화이온이라고 읽나요? 네, 아닙니다. 이렇게 원소의 이름, 음이온의 이름이 소로 끝날 경우는요. 소를 떼고 그 다음에 화를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아두십시오. 이름이 소로 끝날 경우는 소를 떼고 화를 붙인다. 두 개밖에 없어요. 산소랑 염소. 예. 그래서 그런 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양이온이랑 음이온 거기 제가 밑에 종류 다 실어놨죠. 그렇죠? 근데 그 양이온과 음이온 중에 특이한 놈들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양이온 중에 특이한 놈, 이런 놈이 있죠. NH4+. 자, 원자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이온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 부르냐면요. 다원자 이온이라 불러요. 다원자 이온. 다원자 이온의 이름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이름을 그냥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애들을요. 암모늄 이온이라고 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음이온도 마찬가지로 이런 놈 있죠. NO3-. 예. 역시 다원자 이온이고요. 이름이 얘네들은요. 화이온으로 끝나지 않아요. 얘는 질산 이온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냥 암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온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 선생님 그 이온의 전하량 그 플러스 몇 가지인지 다 외워야 되나요? 아, 물론 외우긴 외워야 돼요. 그렇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대충 이런 거죠. 야, NA는 왜 NA+, 왜 플러스 1가 양이온 될까? 당연히 뭐기 때문에 나트륨이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얘가 전자를 몇 개를 잃어버리겠냐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왜 하필이면 2+가 될까? 아니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원자과 전자 두 개 버려야지. 그렇죠?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 안에 있는 애들은요. 이런 식으로 전하량을 외우는 게 아니라 원자과 전자 개수를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자, 원소 이름 읽는 법 됐죠? 예, 그러면요. 이제 뭐 한다? 이온 결합 물질의 읽는 법 한번 봅시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이름을 읽는 방법,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명명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을요, 읽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어떻게 읽냐면요, 이온의 이름을 먼저 읽어주시고, 음이온의 이름을 먼저 읽고, 그 뒤에
양이온의 이름을 읽어주는 거예요. 예, 양이온의 이름을 나중에 읽어준다. 나중에 읽을 때 뭐는 빼주냐면요. 이온이라는 말은 빼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거기 우리 92페이지 맨 밑에 있는 대표자료 1번이 있죠. Na2S 어떻게 읽나요? 자, Na2S를 보자다. 그럼 일단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금속이랑 비금속이랑 결합했네. 이온 결합 물질이네. 앞에 붙어있는 이놈이 나트륨 이온이고 뒤에 붙어있는 이놈이 황화 이온이겠구나. 그리고 얘 어떻게 읽는지 알아야죠. 얘를 우리가 나트륨 이온이라고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 아까 전에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황화 이온이라고 읽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음이온의 이름을 먼저 읽고 양이온의 이름을 나중에 읽을 때 여기에 있는 이온은 그냥 다 빼버리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읽는다? Na2S는 황화 나트륨이라고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규칙성이 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 내용이라 가지고 당신들에게 맡기도록 할게요. 시간경에서.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을 읽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얘네들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이온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당신들에게 맡길게요. 자, 93페이지 넘어가서 이번에는 뭐 본다? 화학식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 자,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적을 때는요, 첫 번째 적용되는 규칙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온 결합 물질은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분자도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그렇죠? 전기적으로 중성인 놈들이 안정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에 적용되는 규칙,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양이온의 총 전하량과 음이온의 총 전하량이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양이온의 총 전하량이랑 뭐가 똑같다? 음이온의 총 전하량이 같다라는 말이고요. 총 전하량이 같으려면요, 이온 한 개의 전하량 곱하기 이온의 개수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이 총 전하량이라고 하는 건 이온 한 개의 전하량에 뭘 곱한다? 개수를, 그 이온의 개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시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적을 때 누구를 먼저 적어주는 거냐면요, 양이온을 먼저 적고요, 그리고 음이온들을 나중에 적어줍니다. 그런데 그 이온의 개수 있죠? 이온의 개수를 어디에? 그 원소기호 오른쪽 하단에 적는다가 규칙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글로만 설명하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간단한 예시를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화나트륨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산화나트륨에 한번 화학식을 한번 적어보자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먼저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저 산화이온이 어떻게 적고 나트륨 이온 어떻게 적는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산화이온 어떻게 적나요? O2- 라고 적습니다. 나트륨 이온 어떻게 적나요? Na+, 라고 적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이온 결합 물질에서 어떤 규칙이 적용된다고 했죠? 양이온의 총전하량과 음이온의 총전하량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같아지려면은요, 이 나트륨 이온이 만약에 2개 있다라고 하면요, 산화 이온은 몇 개가 필요하다? 1개가 필요하다는 소리야, 결과적으로. 이래야지
플러스 1짜리 2개, 마이너스 2짜리 1개 해가지고 플러스 2, 마이너스 2 합쳐가지고 전기적으로 중성된다 이런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합치면 0 나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적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양이온을 먼저 적고요. 근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뗍니다. 이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플러스 떼고요. 마찬가지로 음이온 적대 마이너스 붙은 거 다 떼버리고요. 걔네들의 개수를 어디 적는다고요? 원소기호 오른쪽 하단에 나트륨은 2개 있습니다. 산소는 1개 있습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는 뭐 나트륨 이온 2개랑 산화이온 1개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적고요. 숫자 1은요, 전부 다 뭐 해버리냐? 이렇게 생략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산화나트륨의 화학식을 이렇게 적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연습 하나 더 해볼 건데, 이번에는요, 뭘 할 거냐면요, 수산화, 마그네슘을 한번 식으로 한번 적어봅시다. 얘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수산화 이온을 어떻게 적는지 알아야겠죠? 얘를 우리가 OH-라고 적고요. 마그네슘 이온 같은 경우는 Mg2+라고 적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자,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고 싶다. 양이온의 총전화량이랑 음이온의 총전화량이 똑같으려면 마그네슘 이온이 1개 있을 때 요 수산화 이온은 몇 개? 2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적는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떼버리고요. 양이온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을 적고요. 걔네들의 원소기호 오른쪽 하단에 뭘 적어준다고요? 개수비를 적어준다고요. 여기 1 붙고 여기 2 붙으면 되겠죠? 자, 근데 1은 생략하니까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내가 이거 숫자로 구분해서 그렇지 이거 실제로 색깔 구분 없이 적으면은 이렇게 보이잖아. 이거 어떻게 읽혀요? 마그네슘 1개, 산소 1개, 수소 2개가 결합했어요. 이렇게 보이잖아. 우리는 뭐가? 수산화 이온이 2개가 있다라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숫자를 그냥 적어주는 게 아니라 이 다원자 이온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경우는요, 뭘로 묶어주냐면요, 괄호로 묶어줍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원자 이온이 1개 있을 경우는 괄호로 묶을 이유가 없어요. 다원자 이온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 괄호로 묶고 그 괄호의 오른쪽 하단에 걔들의 개수 비를 적어준다라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수산화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적는다라는 거예요. 괄호를 쳐야 된다 이런 말이었죠. 아시겠니? 그렇죠? 그래서 규칙성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온 중에는요, 이런 놈이 있어요. 우리가 구리 같은 경우는요, 플러스 1가 양이온 될 수 있고요. 플러스 2가 양이온 될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이제 어디야? 3족부터 12족 안에 속하는 원소죠. 전이금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이금속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하량이 다양한 전하량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얘랑 얘를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참고로 얘를요, 산화 제1구리라고 제9리 제1이온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얘를요 2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산화구리 원이라고 괄호치고 로마자로 적혀 있잖아. 예, 그러면요, 얘는요, 어떤 구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냐면요, 플러스 1가 양이온, 이런 구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산화구리 2라고 적혀 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구리는 산화 제2구리, 그러니까 플러스 2가 구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똑같은 산화구리일지라도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어요? 구리이온이랑 산화이온이 얘들은 몇 대 몇으로 존재해야 돼? 구리이온 2개 필요하죠. 산화이온 1개 있을 때. 그래서 CU2O라고 적는 거고요. 반면에 산화구리2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어야 돼요? 얘랑 얘가 1대1로 결합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CU5라고 적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읽을 때는 이 전하량 플러스 1짜리네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요. 얘는 전하량 플러스 2짜리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보통 두 가지야. 구리랑 철. 예, 그런 애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고요. 나머지는요, 전하량이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 그리고 명명법 했으니까 역시 93페이지에 있는 빈칸이 있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94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요. 자, 마지막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사실 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읽는 방법, 쓰는 방법, 물론 안 나오진 않습니다. 일부 학교에 나오는데 그렇게 출제 비율이 막 높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이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을요,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나눠볼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힘을 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번째, 물에 잘 녹냐 안 녹냐. 세 번째,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기 전도성은 어떠한가. 이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얘네들은요, 보통 교과서상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단하지만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라고 표현해요. 아니, 선생님,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지는데 그게 뭐이씨 단단한 거예요. 참고로 저기서 단단하다는 표현이 있죠. 단단한 표현은요, 스크래치에 강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 있죠.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광물인 거 아시나요 혹시? 금강석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럼 다이아몬드에 망치질하면은요, 자, 망치가 깨질까요? 다이아몬드가 깨질까요? 아니, 다이아몬드가 단단하니까 망치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깨집니다. 다이아몬드가 단단한 소리는 다이아몬드가 다른 놈에 의해서 긁히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간,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지는데, 선생님,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지는 까닭이 이온 결합이 굉장히 약해서겠네요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온 결합이 약해서 쉽게 부서지는 게 아니다. 선생님, 그럼 왜 쉽게 부서지나요? 이것은요, 이온 결합 물질의 특이한 구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까 전에 이온 결합 물질 어떻게 생겼다고 했냐면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를 반복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우리 뭐라 불렀죠? 3차원 결정 구조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일부분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 물질 고체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였는데,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힘을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에 줬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온층이요, 이런 식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아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요, 양이온과 양이온이 붙게 되고요, 음이온과 음이온이 붙게 되면서 이제 무슨 힘이 작용해요? 서로 밀어내는 힘, 반발력이 작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전기적 반발력에 의해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이요, 뭐 하게 된다? 서로 떨어져 나오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부서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온 결합은 굉장히 강력한 결합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지나요? 이온 층이 밀리면서 정전기적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온 결합 강하다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지금. 자, 두 번째, 대부분의 이온 결합 물질들 있죠? 대부분 물에 잘 녹습니다. 우리가 유식한 말로 용해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크다, 또는 물에 대한 용해성이 크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물에 잘 녹는 까닭, 이유는 뭐냐면요, 이온 결합 물질이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렵게 말하면요, 극성을 띠고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조금 단순하게 표현하면요, 이온 결합 물질이 전하를 띠는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전하를 띠는 물질들은 물에 잘 녹나요? 네, 대부분 잘 녹습니다. 왜요? 왜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온 결합 물질을요, 물에 집어넣잖아? 고체 상태의 이온 결합 물질을 이렇게 물에 집어넣게 되면은요, 물 분자들이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요, 이 주변에 있는 물 분자들 있죠? 요런 놈들.
저놈들이요. 이온결합 물질을요. 다 잡아 찢어버립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은 음이온 있죠, 음이온. 음이온 주변에는요, 물 분자의 어느 부분이 달라붙게 되냐면요, 이렇게 수소 부분이 이런 식으로 샥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양이온 같은 경우는요, 이온 결합 물질의 양이온 같은 경우는 이 물 분자의 산소 원자 부분이 이런 식으로 주변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유식한 말로 수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이온 결합 물질을 다 잡아 찢어가지고 여기다가 쫙 퍼뜨려 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걸 뭐라 불러? 녹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물의 용해가 이렇게 잘 됩니다, 그렇죠? 이유는 뭐냐? 물 분자와 이 이온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물 분자가 일로 와, 샥 잡아당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물에 잘 녹는다는 소리는요, 안 녹는 애들도 있다는 소리죠. 대표적으로 누가 안 녹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애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애들 있죠. 염화, 은, 탄산, 칼슘, 물에 안 녹거든요. 우리가 이런 놈들을 앙금이라고 불러가지고, 앙금 왜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필요 없어. 그냥 이런 예외가 존재한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얘네들은 그럼 도대체 왜 물에 안 녹나요? 얘네들은요, 물 분자가 잡아당기는 힘보다는요, 지들끼리 잡아당기려는 힘이 더 강해서 이런 식으로 수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부분은 물에 잘 녹는다. 그 과자가 뭐예요? 전하를 띠는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런 과정이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물 분자가 이온들을 강하게 잡아 뜯어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는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높냐면은요, 이온 결합 물질 중에서 가장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이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물질이거든요. 얘 녹는 점이요, 2800도씨보다 높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높아요. 예. 참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화 나트륨 있죠? 걔를요, 불로 지져서 가열하려고 하잖아. 1000도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높은 온도가 필요하냐? 이온 결합이 굉장히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고체 상태라고 하는 게 뭐죠? 고체 상태라고 하는 건 입자와 입자 사이 간격이 이런 식으로 좁아서 물질들이 따닥따닥따닥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고체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액체 상태가 되었다라는 건 뭐죠? 입자 운동이 굉장히 되면서 활발해지면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생기고요? 빈 공간이 생기고 그 빈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입자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흐르는 성질이 생기는 걸 우리가 액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고체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잡아당기는 이 강력한 인력 있죠? 요거를요, 끊어내야 된다, 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쫙 끊어야지 얘네들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잡아당기는 이 힘 있죠? 얘를 뭐라 부르기로 했어? 얘를 이온 결합이라 부르기로 한 거잖아. 고체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요 이온 결합을 끊어야 되는데, 이 이온 결합을요, 끊으려면요, 얼마 정도의 온도? 막 1000도씨 이상으로 온도를 올려야지 그제서야 끊어지면서 액체가 된다라는 말이야.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다라는 건요, 이온 결합이 굉장히 그만큼 강력한 결합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자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할 건데, 화학 결합의 세기를 판단할 때는요, 뭘로 판단하는 거냐면 이렇게 녹는 점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녹는 점이 화학 결합 세기를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화학 결합 세기랑 녹는 점에서 비례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 녹는 점이 매우 높죠? 그러면은 25도씨, 즉 실온이죠. 실온, 실내 온도에서 녹아요, 안 녹아요? 택도 없죠. 그렇죠? 녹이려면 1000도씨 이상 필요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이 실온에서 어떤 상태다? 고체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전기 전도성. 그러니까 전압을 걸어줬을 때 전류가 잘 흐르잖아. 그럼 전기 전도성이 좋다 또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반면에 전압을 걸어줘도요, 뭐 구리란다. 그 고무 같은 애들 있잖아. 고무 같은 애들은 전기 안 통하잖아. 그런 애들은 전기 전도성이 없다 또는 전기 전도성이 뭐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을 따질 건데 우리가 뭐에 따른 전기 전도성을 따질 거냐면요. 상태에 따른 전기 전도성을 볼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체 상태일 때랑 액체 상태일 때랑 수용액 상태일 때 이 전기 전도성을 판단할 거거든요. 그럼 일단 이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는 말 있죠.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는 말은요. 전압을 걸어줬을 때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 전류라고 하는 게 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두 종류 있죠. 플러스랑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 두 종류가 있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면은요, 전류가 흐르면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환경이야.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잘 그럼 생각해봐. 야, 이온 결합 물질은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같은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잖아. 근데 걔네들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냐라는 말이야. 고체 상태일 때는요, 자유롭게 움직이질 못하죠. 붙어 있잖아. 딱딱하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는요,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얘를 뭐로 만들거나 액체로 만들거나 또는 수용액 상태로 만들면, 참고로 수용액이 뭐냐? 물에 녹였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렇게 액체로 만들잖아? 그러면요, 이제 소금 액체. 근데 소금을요, 물에 넣으면은 소금 수용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액체나 수용액이 됐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요, 전류가 흐른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식하게 외우지 말고, 고체일 때 없어요. 액체랑 수용되면 있어요. 무식하게 외우지 말고 왜 없는지 왜 있는지를 이해를 하라고. 그러면 외우기가 더 쉬워지고요. 예,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바뀌어서 나오면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온의 이동 방향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십시오. 예,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여기 이런 식으로 플러스 전압을 걸어줬어요. 그러면요, 이온들은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 예,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고요. 양이온들은요,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렇죠? 액체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온의 이동 방향까지 보면서 얘가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움직이면서 전류 흐르게 된다. 전기 전도성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까지 우리가 보면서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을 많이 했고요. 이제 마지막 저기 94페이지 맨 밑에 우리 주변에 이온 결합 물질 나와 있죠. 그렇죠? 예, 잘 정리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염화 나트륨 있죠? 어떻게 적는지도 이제 알죠. 그렇죠? 예, 소금이고요. 그렇죠? 예, 소금의 주성분으로 이용됩니다. 그렇죠? NaCl, 금속 플러스 비금속, 이온 결합 물질이네. 예,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제설제로 쓰이는 거 있죠? 그리고 제설제 할 때 뭐 뿌린다 불러요? 염화 칼슘 뿌린다 라고 얘기하죠, 보통. 그래서 염화 칼슘, 마찬가지로 염화 이온이랑 칼슘 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빵 부풀릴 때 쓰는 거 있죠? 보통 이제 케이크 같은 거 만들 때 있죠? 그럴 때도 보통 베이킹소다 같은 걸 쓰거든요. 주성분이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산수소 이온 HCO3- 요거랑
나트륨 이온 Na 플러스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빵 부풀 때 쓰는 베이킹 소다 또는 베이킹 파우더 이런 데 쓰이는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탄산 칼슘 같은 경우는요, 보통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 주성분이죠. 그리고 참고로 석회암도 탄산칼슘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방해석이라고 하는 암석도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이런 애들이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알아두시면 충분하고요. 사실 오히려 이런 걸 해야 돼. 내가 어떤 화학식을 적어주잖아. 그러면 얘가 이온 결합 물질인지 공유 결합 물질인지를요. 우리가 3초 내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였죠. 이온 결합 물질이니 공유 결합 물질이니 라고 물었을 때 장난이니까 선생님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랑 섞여 있잖아요.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이죠.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온 결합 물질인지 공유 결합 물질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누가 금속 원소고 누가 비금속 원소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앞에서 배웠던 주기성, 주기율표가 머릿속에 샥 떠오르고 얘들은 금속, 얘들은 비금속 이런 게 자연스럽게 연습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앞단원 공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선생님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면은 무조건 이온 결합인가요? 이온 결합 물질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좀 하냐, 수학? 예, 수학에서 어떤 명제가 참이잖아? 그러면 그거의 역도 반드시 참이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배웠죠. 그렇죠? 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아까 전에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결합하면은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했죠. 사실 원래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은요.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거든요. 근데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거 맞습니다. 그렇죠?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랑 결합했다. 그러면은 얘가 전자 잃고 얘가 전자 얻으면서 양이온 되고 음이온 되면서 이온 결합 물질 되는 거 이건 맞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 모든 이온 결합 물질이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반례가 뭔데요, 선생님? 네, 우리 아까 전에 이온 할 때 양이온 있죠. 양이온 중에 거의 유일하게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양이온이 있어요. 선생님,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냐면요. 대표적으로 얘입니다. NH4+. 얘는요, 금속이 아니죠. 근데 양이온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NH4Cl이라고 하잖아. 그럼 NH4Cl이면은요, 얘는요, NH4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하지만 금속 원소가 들어가 있진 않죠. 그래서 많이 낚시당하는 게 다음 중 이온 결합 물질을요, 뭐 고르세요 하고서 이런 걸 적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전부 다 아이씨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네. 그러면 당연히 이건 공유결합 물질이지 이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일단 NH4 들어가는 순간 그냥 싹 다 그냥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고요? 얘가 NH4 플러스 형태로 들어가 있다는 소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이 결합한 형태죠. 수산화 암모늄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 주의할 것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양이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야 HCl 공유결합 물질이니 이온결합 물질이니 했을 때 선생님 저 배웠어요. 이거 H 플러스 양이온 될 수 있잖아요. 얘 Cl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양이온이랑 음이온이라고 합했으니까 얘도 선생님 얘도 이온결합 물질이죠.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NH4를 제하잖아. 그러면요 나머지는 싹 다 공유결합 물질로 보시면 돼요. 이게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이죠.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참고로 수소 원자랑 염소 원자 사이에서 전자를요 공유하면서 공유결합이 만들어지고 있는 놈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공유결합은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잘 알아두십시오. 이건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이거 이온결합 아닙니다.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아니에요. 예.
언제? 그러니까 물에 녹으면. 물에 녹았을 때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눠지는데 나중에 하자, 그렇죠? 예, 지금은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은 공유결합 물질, 금속 플러스 비금속은 이온결합 물질. 하지만 NH4 박혀 있는 순간 이거는 그냥 이온결합 물질로 보는 게 합리적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좀 많죠,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공유결합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